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 두스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기출문제 공부가 중요하다는 건 잘 아시는데 실제로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암기 과목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실제 적용하는 사례 연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잘 따라오시면 기출문제집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제가 1번, 2번, 3번 나눠뒀는데요.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기출문제집 공부법이 적용되는 먼저 이 과목들을 보면요. 한국사라든지 행정법, 행정학 또는 교육행정직에서는 교육학, 또 복지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학 같은 이런 암기가 중심이 되는 과목들, 우리 보통 전공 과목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바로 이런 전공 과목들이 바로 기출문제집을 중심으로 공부하기 좋은 과목들입니다. 물론 국어, 영어도 기출문제집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전공 과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이게 초시생이겠죠. 자,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기출을 본다? 전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공부가 하기 싫어져요. 안 그래도 하기 싫은 공부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공부가 조금이라도 재밌으려면 이렇게 해서는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론 심화 강의. 자, 본인이 선택한 선생님 강의를 선택을 해서 제일 중요한 심화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1에서부터 3강까지를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기본서를 이용해서 강의를 듣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시생이다. 그러면 이론 심화 강의를 들으면서 1강부터 한 3강까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는 바로 복습을 해줍니다. 당연히 기본서로 수업을 들었으니까 기본서로 복습을 해야겠죠. 그래도 중요한 내용 위주로 빠르게 복습을 합니다. 여기 2번에서는 포인트가 빠르게 복습을 해야 돼요.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기본서를 다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하다고 표시했던 거 중심으로 빠르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복습을 할 때 1에서 3강까지를 다 듣고 복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1강을 들었다. 그러면 끝나자마자 한 10분 정도 빠르게 복습. 또 내가 2강을 듣고 났다. 그럼 또 10분 빠르게 복습.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강의 끝날 때마다 빠르게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강까지도 했다. 자, 그 다음에 3강을 듣고 또 빠르게 10분 복습을 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 들을 1, 2, 3강을 다 들었다. 그럼 다시 1에서부터 3강까지를 다시 한번 한 20분 정도 들여서 또 기본서를 빠르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를 몇 번 봤어요? 1강 듣고 나서 한 번 봤죠? 2강 듣고 나서 2번 봤죠? 3강 듣고 나서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탈 복습까지 해서 4번. 기본서를 빠르게 4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거죠. 강의를 듣고 나면 오늘 강의 들었던 해당 파트만큼 기출문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로 기출문제로 확인을 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때는 기출문제집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모든 걸 다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강의를 잘 듣고 기본서를 빠르게 복습하고 나서 잘 풀리는 기출이면 훌륭한 문제인 거고 내가 잘 안 풀린다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순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출문제를 그냥 홀짝으로 푸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홀수 풀고 짝수 풀고. 근데 저는 이런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출도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급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서울시 이렇게 구급 문제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것들을 기출 3대장이라고.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구급 바로 기출 3대장을 가장 먼저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문제가 기출 3대장부터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푸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기출 출처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기출 3대장에만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먼저 기출 3대장을 풀고 그 다음에 법원직 9급 또는 국가직 지방의 서울시의 7급 문제 그 외에 기타 기출을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푸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책의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적용 예시 1번. 자, 한국사부터 보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아는 것이면 X 표시하시고 옳은 것이라고 하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꼭 이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X, 옳은 것은 동그라미. 자, 그리고 모든 선지에 OX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1번을 봤더니, 자,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다. 이거를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수업을 들었다면 분명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지식이 없는 상태로 보시면 답답하겠죠. 그래서 딱 공부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기본 강의를 들으면 바로 풀 수 있어요. 저희 유튜브 한국사 강의에도 보면 제가 이 파트를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자, 삼국시대에는 탑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삼국시대에 탑은 4가지가 있다. 그래서 두 문자로 어떻게 외웠냐면, 미정이가 분황을 일으켰다. 그래서 미정이 분황 그랬고, 미와 정은 백제 거, 분과 항은 신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바로 미륵사지 9층 석탑이죠. 그래서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다. 내가 안다면 정확하게 동그라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라는 표시를 한 거죠. 자, 2번. 정림사지에는 백제 5층 석탑이 남아있다. 이게 바로 정이죠.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것도 알았어요. 그럼 동그라미 합니다. 자, 3번을 봤더니 능산리 고분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다?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 분명히 강의를 듣고 공부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는 OX 표시를 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아무 표시를 하지 않고 바로 선지 동그라미 앞에다가 발을정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발을정자 표시 하나는 내가 첫 번째 풀 때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4번을 봅니다. 자, 무령왕릉에는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대요. 지석이 있었다. 그럼 무령왕릉에 지석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알았어요. 그럼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1, 2, 3, 4 중에서 1, 2, 4는 확실하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럼 정답은 3번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놓고 답지를 봅니다. 답지를 봤더니 정답 3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풀었던 1번, 2번, 4번은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럼 3번만 이제 내가 몰랐던 거예요. 3번은 틀린 지문인데 내가 몰랐던 거죠. 그럼 자, 3번을 해설을 봅니다, 이제. 자, 3번 해설을 봤더니, 자, 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 무덤이 조성되었다. 그럼 부여 능산리는 계단식 돌무지가 아니고 굴식 돌방 무덤이구나. 그러면 여기 지금 계단식 돌무지, 이게 틀렸다라는 건데, 이게 왜 틀렸을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나머지 해설을 읽어보면, 자, 백제에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조성된 곳은 서울 석촌동 고분군이다.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 내용을 몰라서 틀렸구나 라고 해서 여기 해설에다 표시를 해놓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로 돌아가서 이 해당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본서에 어떤 부분에 이 내용이 쭉쭉쭉 써 있겠죠. 그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렇지, 맞아. 선생님이 아까 강의할 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까먹었구나.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번 선지에는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발을정자 표시 하나가 돼 있고 여기 끝에는 OX 표시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나머지 1번, 2번, 4번은 해설을 굳이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뒤에 볼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만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적용 예시 두 번째, 마찬가지로 한국사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가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항상 옳은 거 틀린 거 표시 정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가시기 봤더니 앞에 신미양요, 뒤에는 가보개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근현대사 공부할 때는 연도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했고 쉽게 외우는 법을 알려드렸었죠. 자, 신미양요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신미양요 하면 바로 1871년, 이 연도가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뭐 공부가 많이 안 되신 분들이거나 연도를 제대로 안 해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가보개혁은 1894년이죠.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것들. 자, 여기 1번, 2번을 봤더니 을사늑약이, 자, 1번을 봤더니 을사늑약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연도를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건데, 자, 모른다고 치고 을사늑약은 바로 을사조약, 똑같은 말인 거죠. 을사늑약이 을사조약. 그럼 가보개혁 다음이니까 1번은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제. 2번 정리의병은 우리 정리칠조약이니까 더 뒤에 있겠죠. 그래서 2번은 여기 있겠죠. 근데 이거를 기본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1번을 봤더니 뒤에 있어서 아니야, X. 2번도 뒤에 있어서 아니야, X.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흥선대원군 때
신미양요보다 앞에 있죠. 이것도 당연히 연도 알았어야 됐고 두 문자로도 제가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틀렸죠. 근데 4번을 봤더니 조미조약이래요. 아, 내가 분명히 강의하면서 공부해서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여기도 또 OX 표시가 안 되겠죠. 그럼 여기다 발을정자 표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정답은 4번 했는데 봤더니 정말 정답이 4번이에요. 그랬을 때 4번 해설을 보면서 여기에 조미조약은 1882년이구나.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서나 필기노트 등을 찾아가서 해당하는 내용이 쭉쭉 써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선지에 OX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봤는데 3번 오페르트 도구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발을정자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을 봤더니 조미조약은 여기 4번 여기 들어가는 거 맞지? 라고 해서 4번이 정답.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서 답을 맞추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요 3번 오페르트 도굴 미수사건 이거 몰랐던 거잖아요. 이 문제만 밑에 있는 해설을 보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치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68년이다. 그리고 다시 해당하는 내용 한번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적용 예시 3번. 자, 행정학입니다. 자, 이거 올해 나왔던 지방지 국어 문제인데요. 자,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아는 것은 X 표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표시. 자, 이것도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자, 1번 봤더니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도입했다. 그러면 내가 도입한 거는 강의에서 들었는데 7년인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OX 표시를 여기다 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발을정자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봅니다. 예산의 전체 과정을 당연히 프로그램 예산이니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조화한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성과평가를 중시하니까 성과평가 체계와 연계시킨다. 그러면 알고 있었으면 동그라미 표시. 자, 3번을 봤더니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서 예산의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이다. 자, 이걸 강의를 들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위에서부터 예산을 정해서 큰 틀을 잡고 세부적으로 밑으로 내려주는 하향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거는 하향식이라고 했어 라고 해서 X 이렇게 틀린 부분에다 표시를 하시고 선지 맨 끝에다가는 X 표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정답은 3번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을 봤더니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이 포괄적으로 표시된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또 발을정자 표시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OX 표시를 아무것도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지금 5번 문제를 풀었을 때는 내가 아는 거 2개, 모르는 거 2개였죠. 자, 다시 정답을 봅니다. 정답이 3번이라고 돼 있죠. 그럼 내가 푼 정답 3번 맞았네요. 그랬을 때는 나머지 1번, 4번만 자, 여기에 있는 해설을 보겠죠. 다시 이제. 그래서 1번과 4번의 해설을 쭉쭉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해설로서 이해가 됐다면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고 해설로 봤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어떻게 한다? 바로 기본서에 찾아가서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하실 때 교재 딴 거 필요 없다. 기본서 좋은 거 하나, 기출문제집 좋은 거 하나 이거만 있으면 끝난다. 다른 교재 사지 마라. 그렇게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하나 더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자, 3번 왔는데 3번 문제를 읽으면서 상향식 맞아 하고 동그라미 표시를 했어요. 그 4번 봤더니 1특기를 포괄적으로 표시한다? 아니야. 여기 기금은 빠져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건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잘못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답을 봤더니 3번이야. 그럼 내가 틀렸네? 이렇게 문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맨 위에 여기 5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문제 위에다가 V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V자 표시를 했다라는 건 내가 풀었는데 틀렸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빨리 지우개로 답을 지워야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3번과 4번은 OX 표시가 잘못됐잖아요. 빨리 지우개로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3번, 4번은 이제 내가 몰랐던 지문인 거죠. 다시 발을정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OX 표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5번 문제는 동그라미 2번을 제외한 1번, 3번, 4번을 다시 풀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마다 V 표시가 돼 있다는 건 내가 틀렸다라는 거니까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바른 복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방금처럼 기출문제를 공부한다면 기출문제집에 선지마다 O, X 이런 표시가 있고 또 앞에 발을정자 표시가 뭐 2개인 것도 있고 3개인 것도 있고 하나인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문제 번호 옆에 이렇게 V자가 된 것도 있고 다양한 표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시, 내가 복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복습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아는 것들만 복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들이라는 건 바로 별도의 표시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발을 정자 표시가 없는 거죠. 얘네들은 기본기 다지듯이 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는 지문만 빠르게 복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1번 문제가 쭉 있었고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있었을 때 끝마다 5 여기는 X, 여기는 O, 이건 몰라서 발을 정자 표시 이렇게 했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1에서 3번까지는 다 내가 아는 지문들이죠. 얘네만 빠르게 복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 딱 거꾸로 뒤집으시고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중 뭐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다면 자 1번 읽으면서 쭈루쭈루쭈루 읽으면서 맞아 이래서 맞는 지문이었어. 3번 이래서 맞는 지문이었어. 2번은 맞아 이 부분이 틀려서 X였지. 이렇게 기본서 읽듯이 여기 있는 것처럼 기본서를 읽듯이 기출문제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읽을 수 있고요. 모든 선지에 OX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O부터 먼저 읽고 X를 읽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해설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지문만 먼저 복습을 해요. 그래서 1번 같은 방법은 제가 언제 이런 방법을 썼냐면 내가 공부가 너무 잘 되는 날 좀 공부하고 싶은 날 이럴 때는 진도를 빨리 빼기 위해서 이렇게 아는 지문 중심으로 복습을 했고요. 자 2번 보시면 자 모르는 지문 복습. 자 모르는 지문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발을 정자 표시가 되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내가 진짜 모르는 애들이고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의 약점이니까 이런 약점을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써놨듯이 지금부터가 진짜 공부다. 그래서 이 지문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이해와 암기를 병행해라. 그래서 이 문제 밑에 있는 해설을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도 끊고 또 해설로도 부족하다면 기본서도 발췌독을 하면서 해당하는 지문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4번 지문을 잘 몰라서 발을 정자가 돼 있어서 이 지문을 해설을 봤는데 모르겠어. 기본서를 봤는데도 모르겠어. 그럴 때는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모르겠으면 넘어가면 돼요. 그래 넘어갈 때는 여기다 그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붙여가지고요. 딱 책을 덮었을 때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테이프 같은 거 하나 붙여놓고 이런 거는 기출문제집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뭐 기출문제 강의를 들을 때 해결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다른 게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정말로 내가 아는 지문 복습하는 날, 내가 모르는 지문 복습하는 날 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투 트랙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자, 마무리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마다 모든 선지 바로 1, 2, 3, 4 이런 모든 선지에 OX 표시를 분명하게 해라. 이 표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표시가 없는 애들은 내가 모르는 애들이니까 발을 정자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모르는 문제의 선지 앞에는 발을 정자 표시를 해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모르는 거에는 발을 정자 표시를 해라. 그리고 틀린 선지는 정확하게 틀린 부분에 표시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1번 선지가 쭈루쭈룩 있는데 틀린 부분이 여기에 특정 단어가 틀렸어. 여기다 단어에다 X 표시를 하시고 만약에 2번 문제가 쭈루루루 이렇게 가는데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다고 표시하고 X 표시하시고 이렇게 항상 틀린 지문은 어디가 틀렸는지를 꼭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3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도 틀린 부분을 보면서 아 여기가 틀린 거지 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다. 기출 3대장부터 풀고 플러스 알파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번 이거 꼭 지켜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책에다 표시를 안 하더라고요. 뭐 기와펜으로 푸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복습이 너무 느려져요. 기출문제집은 기본서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직접 책에다가 연필로 푸세요. 그리고 책에 반드시 표시하세요. 그리고 해설에 밑줄 긋는 것도 형광펜으로 하지 마시고 연필로 하세요. 연필로. 그래야지 마지막에 형광펜을 쓸 수가 있고 색연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 정말 중요한 것들만 색깔펜으로 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연필만 쓰세요. 그 다음 6번 이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요즘 자꾸 기출문제집 얇은 거 뭐 600제, 800제 이런 것만 풀려고 하는데 기출문제집은요 문제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해서 풀면 되니까요. 문제가 적은 거는 내가 더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많은 건 내가 안 풀고 선택해서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서 못 푸는 거랑 문제가 있는데 안 푸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꼭 기출문제집 사실 때는 뭐 600제, 800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적게 공부하고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이거 도둑노신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기출문제집 공부 방법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방법이 좋은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실제 이렇게 암기 과목을 공부했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점수 상승을 가져왔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